루프탑 카페가 점점 인기가 많아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는 이유는 빈 공간을 쓰기 위해서 건축하는 건데 그걸 사실 더 쳐다봐야 되는 건데 그건 마치 공간이 보이지 않게 무의식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 너무 재밌었던 게 그 체스랑 네. 벽 중심의 그런 건축과 바둑과 동양의 건축적 성향이 되게 맞아 떨어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저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23살 정도까지는 계속 동양의 사회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건축 대학을 8년을 다녔는데 4년은 아시아에서 다니고 4년은 미국에서 다닌 거죠. 근데 두 개의 다른 어떤 똑같은 건축이라는 주제를 갖고서 배우는데 약간 중점이 다르고 사회가 다르고 게임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습성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다른 뭔가를 새로운 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쟤네들이 모르는 이런 아시아적인 걸 얘기할 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두 개를 비교하게 돼서 그런 생각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런 두 개의 대표적인 게임이 약간 문화적 성격들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나이 들어 생각을 해보니까 게임의 특징이 있어요. 놀이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이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 잠깐 나오는 얘기인데 몇 가지 책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 비일상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가 자기만의 시공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바둑을 두든 체스를 두든 딱 체스판, 바둑판이라는 어떤 세상이 있잖아요. 공간 체계가. 네. 그리고 그것만의 규칙도 있고 게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독특하게 게임과 그다음에 정원 디자인.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구획된 나만의 공간 안에 나만의 규칙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상을 담는 거거든요. 그 말은 자기가 평소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거기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양의 벽 중심의 건축들은 칸을 나눠가지고 그 안을 공간을 쓰는 쪽으로 말을 놓는 식으로 하고 기둥 중심의 건축을 하는 데는 점의 인터섹션에다가 바둑돌을 놓는 걸로 이렇게 예를 들어 체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장기에서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장기판은 그 격자형 바둑판에 교차점에다가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똑같은 게임이 이 이슬람을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면은 같은 시스템인데 교차점에 놓지 않고 안에다가 놔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공간은 항상 벽으로 나눠서 셀들을 나누고 그 안을 점유하며 쓰는 것이다. 이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공간은 항상 모호하고 경계가 모호한 그 인터섹션에 있는 거죠. 되는 대로 이렇게 늘려도 되고 네, 확장도 되고 조절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그 나는 체스와 바둑의 돌의 하이어라키가 있고 없으니 되게 독특한 차이인 것 같아요. 체스는 왕, 여왕, 비숍, 나이트 막 쫙 서열이 쫙 있는데 바둑돌은 그냥 까만 돌은 다 까만 돌이 똑같고 하얀 돌은 하얀 돌이 다 똑같고 그 하이어라키 권력 체계는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이 나죠. 저도 질문할게요. 1장에 그 건축물의 빈 공간을 봐야 한다라는 걸 가장 앞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왜 봐야 돼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독자들이 맨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뭘 봐야 되는지부터 저하고 싱크로를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건축물을 볼 때 이 솔리드한 부분들 있죠. 그쪽에 보지 않고요. 그 솔리드한 벽이나 지붕에 만드는 비어있는 공간을 항상 보거든요. 그러니까 에드가 루빈의 그림을 앞에다가 넣은 이유도 까만색 두 얼굴과 가운데 있는 하얀색 꽃병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 그림이 있잖아요. 그걸 까만색 얼굴 보는 사람은 계속 까만 얼굴만 봐요. 그러니까 하얀 꽃병을 보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계속 또 하얀 꽃병만 보고 두 개를 동시에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저도 건축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어떤 사람은 하얀 꽃병만 보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얘기가 잘 통하는데 까만색 얼굴만 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까만색 얼굴만 보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동대문 DDP 설계한 사람 같은 거예요. 자아디드 같은 사람들은 형태를 만드는 건축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포물과 형태를 가지느냐에 계속 중점을 두면은 사실 가장 본질적인 비어있는 공간. 우리가 건축을 하는 이유는 빈 공간을 쓰기 위해서 건축하는 건데 그걸 사실 더 쳐다봐야 되는 건데 그건 마치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끝만 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 빈 공간을 봐야 된다. 그거를 일단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빈 공간의 모양이 다 각기 달라요. 문화권마다. 정방 어떤 기하학적으로 만드는 데도 있고 경계가 모호한 데도 있고,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다른 성격의 빈 공간을 가지는가, 이제 그런 거를 좀 기후부터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덩어리를 만들면 조각이다. 네, 그렇죠. 하지만 건축 공간을 만드는 것, 비어있는 우리가 생활하고 뭐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는 보이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건축 보면 저기는 이렇게 뭐 네모 반듯하고 아니면 네. 정말 뭐 장식적이고 뭐 무슨 양식이고 그런 식으로 겉만 좀 저도 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 건축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놀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되게 재밌었고, 그런 비어있는 공간, 그것부터 시작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쓰시는 글마다 이런 매력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공간을 봐야 된다라는 그 주제에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옛날에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벽이었잖아요. 내부 공간이 그냥 다 막혀있는 벽. 특히 천정의 변화가 좀 떠올랐는데 옛날엔 천정도 이런 식으로 벽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 터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공간감이 되게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떠오르더라고요. 이 주제를 보면서. 그래서 저런 공간에 대한 어떤 비어둠의 그런 매력? 아니면 좀 확장된 공간의 개방감, 이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가 선호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세계도 뭐 비슷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변화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주제를 보면서. 일단은 그런 거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삶이 엄청 좋아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기분이 좀 느낌 다른데 여기까지만 알아요. 근데 왜 다른지를 모르거든요. 제가 계속 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감정이 드는 것들, 생각이 드는 이유가 공간이 보이지 않게 무의식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간에 가서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생각하고 그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을 해나가서 그것들이 나한테 맞는 공간이 이거고, 나 이런 공간에 가면 내가 이런 기분이 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집을 꾸밀 때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면은, 지금까지 그걸 못 보셨던 분이라면은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음식을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맛도 없이 그냥 지피는 대로 먹고 살았던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한정적인 시간을 사는 인생이라면은 내가 어떤 공간에 들어가고 어떤 공간을 선택하고 바꾸느냐도 사실은 나의 삶을 확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런 책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보는 눈을 키우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정하는 게 좀 어색하지만 언젠가 해외 여행이 가능해지면 그렇죠. 그 아이들과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어느 나라든 가면 다르겠다. 또 국내 여행을 해도 얘야 이렇게 동서양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고 또 변종되면서 또 섞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니? 뭐 이러면서 안 보이는데? 근데 저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그 교수님의 통찰을 보고 다시 이렇게 느끼는 세상이 또 다른 게 책을 읽는 재미인 것 같고요. 저희 집이 옥상에 있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점점 바베큐장을 만들었어요. 꽤 넓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둥이 있고 또 그 약간의 지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막는 건 아니고. 근데 거기에 이제 불을 피우고 앉아 있으면 세상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여기 행복할까? 약간 옛날에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건가? 이 불멍이의 행복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진화를 해오면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유전자 안에 각인되어 있는 본능들이 다 우리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잊고 살았던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불멍 때리는 대신에 계속 TV를 쳐다봤던 것뿐인데 그거를 다시 원래의 우리 본질적인 부분이 움직이는 빛이잖아요. 똑같이 TV나 불멍이나 그걸 보면서 느끼고, 옥상에 올라가면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은 일단 천정이 트여 있고 내가 시야로 소유할 수 있는 보이드 공간의 양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권력 양이랄까, 이거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의 볼륨에 의해서 비례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옥상에 올라가는 순간 엄청난 공간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도시의 모든 하늘 공간은 다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자꾸 높은 층에 올라가서 살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펜트하우스에 살려고 하고 루프탑 카페가 점점 인기가 많아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좋은 발견하셨네요. 주변의 생활에서
나의 본능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고 술을 먹고 막 춤을 추고 그러고 요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유현진 교수님 초대하시는 겁니까? 네.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네. 바로 거절하셨어요. 재밌다. 저는 그 공간이란 단어의 차이도 되게 재밌었고 이게 영어로는 스페이스고 그쵸. 한자로는 그 빌공의 사이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스페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스페이스는 같은 단어가 유니버스도 같은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해석되기도 하죠. 유니버스라고. 근데 유니버스의 동의어는 코스모스라고 있어요. 근데 코스모스는 반대말은 케이오스예요. 불규칙한 거, 무질서, 케이오스죠. 그러니까 그 맵을 이렇게 단어의 어떤 지형도를 쫙 그려보면은 케이오스, 무질서의 반대인 코스모스죠. 코스모스의 유니버스가 같고 유니버스 이퀄 스페이스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규칙성을 가지는 보이지 않는 수학적인 규칙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라톤도 보면은 하늘의 천체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규명해라. 뭐 그런 걸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대하는 자세가 자기네들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상위 개념에 있었던 규칙들이 존재하는 뭘로 보는 것들이 그 단어에도 나타나 있는데 동양 사람들은 비어있는 공간, 비어있다라는 뜻의 공자와 사이간자를 쓰는데 뭐와 뭐의 사이라는 얘기는 벌써 두 개의 요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간자라는 뜻은 비어있다라는 거에 가치를 두고. 그래서 제가 동양의 공간은 항상 비움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어떤 관계를 강조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미 단어에서도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을 볼 때 공간 자체 하나로 보지 않고 그것들끼리의 관계를 계속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풍수지리를 보게 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뭐 비유 드신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례 같은 것들 책에 적어주신 것들이 다 되게 흥미롭고 재밌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글자 알파벳과 한자의 비교도 그렇고 또 저는 기억나는 게 개미 같은 동양, 벌 같은 서양 이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쵸. 근데 설명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것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개미하고 벌이 둘 다 공통적으로 되게 큰 집단을 이루면서 사는 사회 개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그 사회하고도 되게 비슷한 점이 많죠. 그 안에 계급들이 나눠져 있고 큰 군집을 이루면서 살고 있고 거의 한 도시 규모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개체 수로 보면은. 근데 둘 다 집을 지어요. 건축을 하는 애들이에요. 곤충인데도. 개미도 집을 짓고 벌도 집을 지어요. 근데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벌은 육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벌집 구조라고 하잖아요. 반복되게 되어 있는. 근데 그게 왜 육각형 구조를 띠냐 하면은 벌집을 짓는 원리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펄프를 이렇게 갖고 와서 침으로 이겨가지고 이렇게 자기 주변에 삥 둘러서 벽을 쌓아요. 그럼 동그랗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을 이렇게 동그란 원을 만들고 그 옆에 동그란 또 원을 만들고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 그 위에 칸으로 올려가면은 그 원하고 원 사이에 또 원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말랑말랑한 재료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게 눌리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육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육각형의 모양이 딱 모듈러로 쫙 만들어지는 건데 개미집은 땅에다 굴을 파든지 아니면 흙을 쌓아서 만들든지 두 가지 방식을 다 하는데 걔네들은 막 안에 터널이 막 엄청나게 복잡한 미로처럼 돼 있거든요. 개미집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개미는 땅에서 시작을 하는 건축이고요. 땅에서 시작해서 그걸 어떻게 변형시켜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만드는 거고 벌은 날개가 있으니까 공중에다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혼자 완전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기하학적인 건축을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체계 안에서 무에서 뭔가를 만드는 공간 체계를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양은 시작부터가 항상 땅에 기초를 두고서 거기서 건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기하학적인 모습이 나오기 힘들죠. 왜냐하면 주변의 상황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막 복잡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두 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진짜? 너무 흥미로워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몽골인과 또 이제 그런 자기의 반경이 넓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굉장히 좁게 밀도 있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또 삶이 이런 식으로 또 다르다라는
이런 생각하시는 게 저는 항상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 유현준 교수님의 그런 생각의 그런 책들의 그런 봤을 때 또 뭐 이렇게 왜 예전에 힙합 가수들은 왜 후드를 이렇게 쓸까, 모자 쓰고 후드 쓸까, 막 이런 거는 왜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쓰시고 설득을 하시고 이런 게 그런 과정이 항상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래서 또 진짜 재밌게 봤어요. 다 검증 안 된 얘기들이에요. 네, 그래서 더 재밌어요. 쓰신 내용들에 대해서 누가 검증을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네. 중간에 나오는 네. 뭐 뒷부분에 나오는 모던 건축에 대해서 제가 네. 르코르비자라든지 미스 반델로의 얘기를 막 하면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거기 대학 교수님들이 별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으셨죠. 사실 그 파트는 제가 네. 석사 논문 파트예요. 그거. 정말 20년간 쓰신 책이 맞군요. 그 파트가 석사 논문인데 그거 하셨을 때 네. 교수님이 딱 양분됐었어요. 히스토리를 전공하신 교수님들은 되게 싫어하셨고 설계를 하시는 교수님들은 좋아했어요. 되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갈리셨어요? 그러니까 설계하시는 분들은 항상 새롭고 뭔가 그러니까 기발한 생각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야 이거 재밌다. 야 체스랑 바둑이랑 비교하는다고 나 처음 본 것 같아. 이런 거 책으로 한번 내봐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히스토리를 전공하신 분은 그분은 이미 딱 사조가 딱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세고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를 용납이 안 되죠. 웬만해서. 그래서 야 그렇게 얘기한 그 검증되는 그 참고 문헌을 갖고 와라. 없어요. 처음 생각한 거라서. 참고 문헌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거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좀. 야 이게 네. 사학과랑 결혼하면 피곤하겠네. 네? 사학과 아니세요? 신문방송학과. 그래서 이제 왜 서양 건축은 수학에서 계속 기하학 수학에서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지금 패러메트릭 아키텍처라고 네. 컴퓨터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막 디자인을 하는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를 보면은 예전에 만들었던 뭐 르네상스나 뭐 피라미드나 이런 그런 기하학하고는 좀 약간 동떨어져 보이는데 형태가 기괴하죠. 근데 그것도 역시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논리적으로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건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동대문 DDP 같은 그런 쉐입도 되게 수학적인 거거든요. 거기 나오는 모든 곡면들이 다 컴퓨터로 입력한 값에 의해서 나온 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손으로 스케치한 거고요. 이 동대문 DDP 건축가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쉐입이기 때문에 사실은 둘 다 비정형의 건축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좀.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는 말씀들 프랭크 게리가 디즈니 뭘 디즈니 만들었죠? 콘서트홀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 건축물은 또 잘 못 봐가지고 하나씩 찾아서 봤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이 다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진들을 찾아서 보면 이 얘기구나 하면서 여기 사진 되게 많이 있지만 또 하나하나 다 넣을 수는 없었으니까 너무 재밌고요. 또 나중에 이제 브레그 이런 것들 나오는 것도 다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사진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네. 이렇게 좀 동서양이 완전히 좀 달랐잖아요. 네. 동양은 동양대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중시한 그런 건축이, 서양은 좀 벽돌 중심에 막혀 있는 그런 공간 내부를 중시한 그런 건데, 이게 나중에 가면서 좀 융화가 됐는데 그게 도자기 때문이라고 그런 내용도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것도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렇죠. 설득이 돼요. 네, 말씀 듣고 나면. 그게 문화의 교류라고 하는 거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생각을 나누자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하기 불편했던 시절, 뭐 지금도 불편하죠. 완전히 옮기는 건 거의 이민자들 다 맞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근데 문명의 생각의 교류라고 하는 거는 물건으로 되는 게 제일 적합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문명의 동서양의 교류는 향신료라든지 비단 같은 것들로 만들어지고요. 근데 향신료는 어차피 나무 열매 가루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문화가 드러나지는 않는데, 비단은 사람이 만든 제품이잖아요. 비단이라고 하는 게 로마에서 전파돼서 수출이 돼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을 텐데, 그 당시에 너무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황실과 귀족들만 영향을 받았다면은 도자기라고 하는 거는 대량으로 수출돼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문명의 변화 중에 하나가 범선의 출현입니다. 예전에는 문명의 교류를 낙타에다 싣고 다니는 걸로만 했기 때문에 소량, 가벼운 품목, 안 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다면은 범선이 개발되면서 큰 변화가 이제 삼각도세 개발이죠. 그러니까
우리 범선 보시면은 가운데 도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어요. 네. 뒤에서 네. 오는 바람을 막고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모양의 돛이 있거든요. 네. 그게 어마어마한 발미경이에요. 이게 그 삼각형의 돛이 있으면은 보통 앞에서 오는 바람이 있을 때는 옛날에는 노를 져야만 했거든요. 근데 삼각돛이 생기면서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개발한 거예요. 뭐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해서 네. 비행기 날개 양력이 만들어지는 원리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 삼각돛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앞으로 전진 가능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편서풍대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편서풍으로 보는 지역, 유럽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중해를 못 내려오거든요. 그 편서풍대 때문에. 네. 그럼 그걸 내려올 수 있고 그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적도를 통과해서 남반구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전 바다를 다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바람이 옆에서 부나 뒤에서 부나 앞에서 부나 그러면서 그 범선이 대량으로 물건을 동양에서 수입해 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도자기가 오는데 도자기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제품이었고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아이폰 같은 그런 거죠. 아이패드나. 근데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그 시대,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의 삶의 모습들, 거기에 있는 건축 그림들, 정원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다. 볼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동양의 서적들도 네. 되게 이런 이론들도 막 발간이 됐잖아요. 네. 서양에서 번역이 돼서. 근데 그걸 보고 동양 너무 매력적이야. 막 가고 싶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었어요. 네, 그렇죠. 되게 아시아 특히 이제 중국을 되게 유토피아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못 가본 데고 어쨌든 거기서 계속해서 첨단 제품이 오잖아요. 우리가 50년대, 60년대 때 맨날 미국에서 오는 스팸 먹고 뭐 이러던 시절에 미국에 대한 동경이 생기잖아요. 그쪽에서 만들어진 뭔가 좋은 제품을 보면은 그 사회에 대한 동경이 생겨요. 600만 불의 사나이를 보면서 자라난 저 같은 세대들은 당연히 미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은 특이하게 유럽의 제품이 동양으로 수입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동양의 제품들이 주로 이제 유럽에 수출이 돼가지고 많이 판매가 됐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걔네들이 유럽 상인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근데 품목을 많이 남겨 먹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동양에 대한 환타지를 갖게 되고 특히나 그 마르코 폴로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막 과장해서 막 공중부양도 하고 뭐 엄청 막 판타지 소설처럼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양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전문로. 네.